자, 거기 이제 청약과 성락은 끝났고요. 자, 두 번째 가보죠. 원칙은 청약과 성락에 대한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시간적 합치. 자, 두 번째는 둘 다 청약만 있어요. 청약만. 갑도 청약을 하고 을도 청약을 합니다. 청약만 있으니까 성락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갑의 청약하고 을의 청약이 내용이 합치합니다. 내용이 합치된다는 거. 즉 객관적 합치가 되죠. 자, 갑이 예컨대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 매도하겠다고 청약했는데 대개 이 문제 낼 때는 우연이란 말을 넣습니다. 을이 이 청약 자체를 모르고 우연히 을이 내가 너네 집을 1억에 매수하겠다, 매수에 청약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사람은 자 사겠다 그랬고 한 사람은 팔겠다 그랬죠. 이거 합치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양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근데 만약에 갑의 청약은 1월 10일 날 도달했고 을의 청약은 1월 만 15일 날 도달했다. 그러면 양청약이 도달해야 되는 나중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죠. 교차 청약이. 청약이 서로 교차했다는 거예요. 자, 의의 갑니다.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이 같아야 돼. 1억이면 1억 가진 청약을 서로 한 경우를 교차 청약이라고 그래요. 얘가 나오죠. 갑이 그의 아파트를 1억 원에 팔겠다, 매도하겠다고 청약한 때 우연히 상대방 을이 1억 원에 사겠다, 매수하겠다고 청약했죠. 둘 다 청약이지만 갑은 팔겠다고 청약했고 을은 사겠다고 청약하니까 내용이 일치하죠. 그럼 이 계약이 성립 시기는 교차 청약은 두 개의 청약, 양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안 때가 아니에요. 도달한 때입니다. 그럼 두 번째 줄 한편 양 당사자 사이에 동일 내용의 청약이 서로 시기가 다른 때, 다른 시기에 도달하게 되면 늦게 나중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교차 청약은 533조 원본 와보세요. 조문집. 조문 원본을 잘 머리에 그려야 돼요. 자, 집에서 심심할 때 조문집을 좀 읽어보세요. 특히 계약법은 심심할 때 읽어야 돼요. 자꾸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머리에 남아있어요. 애 올라가면 안 외워지니까.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한 때는 양청약, 두 개의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게 이제 교차 청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나왔으니까 532조로 갑니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의사실현,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섭 같은 말, 관행에 의해 성락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게 단골에게 많아요. 단골들 사이의 계약은 성락의 의사 인정되는 사실에 줄겠죠. 사실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때 성립을 합니다. 여기 의사 실현 사실로 계약 성립하죠. 자, 이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갑과 을은 이제 서로 단골 고객이에요. 단골인데 갑은 을에게 청약을 했습니다. 자, 청약은 의사표시를 했는데 을이 성락은 안 했어요. 성락 의사표시는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성락이 없으면 계약 성립 안 해야죠. 둘이 단골이니까 을이 자, 성락으로 인정될 만한 일정한 행위를 합니다. 이 행위가 사실이죠. 일정한 사실 행위를 한 때 이 행위 속에 성락으로 인정될 만한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행위야. 성락으로 인정된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행위한 때 사실이 발생한 때 의사표시는 안 했지만 계약이 성립하는 걸 하는 것을 성락의 의사가 실현된 것다는 거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가입니다. 자, 교재 와보죠. 이 3번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의의에서 두 번째 심표 계약은 성락의 의사표 인정될 만한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럼 2번에 이제 계약 성립 시기 어느 때 의사실현 사실이 있느냐? 성락으로 인정될 만한 사실 쭉 나와요. 자, 두 번째 줄 줄고 나간다. 청약자 갑이 보낸 물품을 을이 소비를 하거나 사용하기 시작한 때죠. 자, 만약에 을이 이 물건 사기 싫으면 뭐 해야 돼? 반송해야죠.
반품을 하면 불성립이 되지만 반송하지 않고 자기가 사용하거나 소비하게 되면 이름을 적었다. 그러면 성락으로 인정될 만한 사실이 있죠. 계약 성립했어요. 또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는 행위한 때 주차계약이 성립합니다. 또 청약한 목적물을 제작하기 시작한 때도 제작물 계약이 성립했죠. 등등이 사실이 있는 때에 해당해서 계약이 성립합니다. 주의할 점은 청약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인식할 필요는 없다. 객관적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판례학습 보세요. 대표적인 의사실현의 계약 성립하는 게 예금계약입니다. 판례학습 보면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럼 여기 청약이잖아. 금융기관이 돈을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제공하고, 자,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하는 순간 의사실현으로 계약은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금융기관 직원이 그 받은 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했더라도 예금계약은 이미 성립했다는 거죠. 언제 성립했어요? 돈을 확인하는 순간 예금계약은 성립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계약 성립 모습 세 가지를 했습니다. 항상 계약법은요, 양이 굉장히 적어요. 적으니까 10문제가 나오는데 최소한도 8개는 이제 9개는 맞춰줘야 됩니다. 자, 첫 시간에 이제 배운 게 이제 뭐 배웠죠? 계약의 종류.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 그랬죠. 특히 쌍무 유상계약이죠. 다음에 계약의 성립 모습이 세 가지. 청약과 성락의 합치, 객관, 주관, 시간. 다음 교차 청약은 양청약이 도달한 때, 의사실현 사실이 발생한 때. 자, 이제 계약이 성립했어요. 자, 계약이 성립한 후에, 성립한 후에, 자,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됐을 때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갑니다. 자, 이게 무효이니까 이때 책임은 실내이익을 배상하는 거예요. 자, 실내이익 배상. 자, 가보죠. 제3절 계약 체결상 과실, 다음에 책임을 넣어서 책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자, 다음 장 넘기세요. 436의 맨 위에 4번만 기억합니다. 맨 위에. 한 장 넘기 436페이지 맨 위에 4번을 중요 표시하고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땡땡 적으세요. 실내이익 배상. 무슨 이익 배상이다? 실내이익 배상입니다. 원래 손해배상은요, 자, 손해배상은 이익이 손해를 받거나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인데, 손해배상이라면 무슨 이익 배상이라고요? 이행이익 배상이야. 자, 이행을 해줬을 때라면 이익이 됐을 텐데 이걸 안 해주니까 손해를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것은 신뢰, 자, 유효라고 잘못 신뢰한 이익을 배상한다는 거죠. 신뢰이익이 적어요, 원칙적으로. 자, 원시적 불능의 경우는 계약 체결상 과실 무슨 이익 배상 제도다? 신뢰이익 배상 제도입니다. 원시적 불능에서만 발생합니다. 자, 이건 설명을 하고 가죠. 계약은 성립된 이후에 후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됐을 때입니다. 자, 무효이기 때문에 실내이익을 배상합니다. 이행이익이 아니고, 유효였다면 이행이익인데, 자, 갑이 우리 총칙에서 배웠잖아. 불능은 무슨 불능으로 나누죠? 처음부터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은 무효잖아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죠. 자, 그래서 원시적 불능일 때 지금 계약 체결상 과실입니다. 법 조문이 순서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성립, 무효, 유효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효했던 걸 계약을 없애는 게 해제와 해지. 법은 굉장히 논리적이니까. 근데 법은 논리적으로 해놨는데 우리 머리는 비논리적이잖아요. 비논리니까 어려운 거야. 여기서는 가벌로 제가 강의는 집안도 AB로 바꾸고 앉았고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지. 그러니까 순서 그대로 가야 돼. 순서를. 예를 갖다가 계속 1월 1일부터 하는 이유가 논리 때문에 그래요. 법을 정통은 다 1월 1일 강의합니다. 이상한 사입이 와가지고 상몰 이루가죠. 왜냐하면 소급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1월 1일이죠. 물건 등기는 2월 1일 날 등기한다. 계속 기억하고. 왜? 이행기 생각하면 돼요. 그래 딱 놓고 나중에 시험장에 요것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래 안 틀려요. 안 헷갈립니다. 자, 1월 1일 날 이 집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1억에 항상 이제 제가 수업을 안 해도 계약 체결은 1월 1일이다. 요걸 법률행위라면 법률행위 성립이라 그러고 계약이 오면 계약 체결이라 그러죠. 그 다음 이행기는 2월 1일이라고 우리는 공부하면 이행기 같은 말 변제기죠. 채무를 이행해야 될 변제해야 될 날짜는 2월 1일로 정했다고 하죠. 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매도인, 매수인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 이 1월 1일 되기 전에 작년 12월 자 25일 날 자, 을이 이 집을 사기 위해서 그냥 안 사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 집은 서울에 있어요. 이 사람은 부산에 삽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 집을 보러 갔어요. 빨간 날, 크리스마스 날. 집을 보기에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서 내가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집에 서울까지 가려면 이제 뭐 KTX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승용차로 가면 휘발유값 들겠죠?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실내익 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10억에 산다 그러면 현찰 10억이 없으니까 뭐 친구한테 돈을 빌린다든지 이자, 은행에 돈을 이자, 이런 실내이익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이 들어서 자, 1월 1일 날 계약을 딱 했는데 알고 보니까 12월 작년 30일 날 이 가옥이 멸실돼 버렸어. 멸실. 자, 멸실됐어요. 그러면 1월 1일 날 계약할 때부터 가옥 이익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처음부터 불가능한 무슨 불능계약이야? 원시적 불능계약으로 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무효니까 갑에게 권리 의무가 발생 안 하죠? 을에게도 권리 의무가 발생 안 한다. 이게 무효잖아요. 갑과 을은 빨리빨리 헤어지면 돼요. 그러면 을이 손해보는 게 뭡니까 이거? 케이스 비용 그죠? 그 다음에 휘발유값, 친구한테 돈 빌릴 이자 등등이 손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계약이 이행됐더라면 이게 이익이 될 텐데 이게 손해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갑이 을에게 이런 손해를 배상하라는 겁니다. 손해를 배상하라. 항상 법에서 손해를 배상할 때는 반드시 잘못이 있어야 돼요. 그 잘못이 과실이라는 거예요. 과실. 과실보다 더 큰 잘못이 이제 고의죠. 알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악이라고도 합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이제 손해배상하려면 갑은 12월 30일 날 이미 불탔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다 악이 또는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부주의해서 몰랐다는 거죠. 만약 이걸 해보죠. 갑이 이틀 전에 집이 불탔다 알았다면 상대방의 이익을 신뢰를 보호하려면 이 계약을 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계약을 체결 안 해야 되죠. 그죠? 계약 체결했다면 나쁜 놈이라는 거죠.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를 안 했으니까. 너는 이 신뢰이익을 배상하라 이거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을 요건이죠. 그리고 을도 만약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계약 체결 안 했어야죠. 이런 경우는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을은 반대가 돼야죠. 을은 이 불탄 사실을 몰랐고 선의 앤더 무과실을 전제 조건으로 과실이 있는 갑이 선의 무과실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라. 그러나 아무리 신뢰이익이 높아도 최대 한도액인 이걸 초과하면 안 되죠. 초과할 수가 없다. 부동어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행은 동그라미니까 이렇게 하고 신뢰는 삼각형 이렇게 신뢰이익을 배상하는데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암기됩니다. 자, 535조 갑니다. 관련 조문 제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 한자니까 과거죠. 원시적 불능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이 이제 원시적이죠. 원시적 불능을 알았거나 뭐죠? 악이 또는 알 수 있었을 자 과실 있는 자는 갑은 상대방 을이 자 죽어나간다.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게 이제 신뢰익 손해라는 거예요. 신뢰했기 때문에 받은 신뢰익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죽어나간다.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즉 이행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신뢰익 배상은 여기 한 개밖에 없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신뢰익을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상액이 높아도 뭘 초과하지 못하죠? 이행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이행이익이 최대 한도예요. 재양, 전항 그러면 제목으로 바꾼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규정은 상대방 을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아기 또는 알 수 있을 경우 과실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로 반대해서 해야죠. 상대방은 선의엔더 무과실해야 한다. 다 설명했어요. 슬쩍 읽어보죠. 1. 의는 반드시 줄거세요. 무슨 불능으로?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원시적 전부, 정확하게 원시적 전부 불능이죠. 원시적 전부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그 불능한 거부를 이행하여야 할 자, 매도인 갑은 계약의 무효로 상대방 을이 받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요건 1. 계약 체결 내용이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어야 돼. 불능은 당연히 객관적 불능입니다. 자, 가로하니까 조심하고 후발적 불능이 아닙니다. 원시적 불능일 때만 계약 체결상 과실입니다. 다음 2. 목적물 인도 불능에 대한 인도무자 갑이 불능을 알았거나 악이 이퀄 고의 또는 알 수 있어야 한다.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매도인 갑은 악이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3번 상대방은 반대로 선의 앤더 무과실이 요구됩니다. 3번 효과는 1번만 기하면 1번 과실 있는 당사자 갑 과실이 잘못이죠. 그죠? 고의나 과실은 당사 갑은 상대방 을이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즉 실례이익을 배상해야 합니다. 실례이익이 얘들이 나오죠. 따라서 이게 실례이익입니다.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비용들이에요. 목적물을 조사하러 간 비용, KTX 차비, 대금 지급을 위해 은행이나 친구한테 빌린 이자, 제3자로부터 유리한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 손해 등의 실례이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례이익은 전매 차익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자, 이행이익은 대표적인 애가 이제 전매 차익이죠. 전매 차익. 자, 이행을 했더라면 이익이 되는 거죠. 만약에 갑이 을에게 1억에 팔아가지고 을은 이 집을 병한테 1억 5천에 팔려 그랬어요. 이걸 이행해 줬더라면 등기가 넘어갔더라면 이 사람은 얼마 더 벌 수 있었죠? 5천만. 이게 이행이익이에요. 이걸 넘을 수는 없다. 자, 그 점을 조심합니다. 자, 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자, 442페이지 보세요. 아까 문제 안 풀고 왔네요. 아까 432페이지로 와보세요. 확인학습. 이제 풀릴 거예요. 계약에 의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계약은 청약과 성락이 합치죠. 1. 계약을 합의해지. 합의란 말이 나오면 계약이죠. 합의해지하기 위해서도 청약과 성락이 합치죠. 합의해제, 합의해지 같아요. 합의해지나 합의해제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성락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 한다. 합치. 2번 당사자 사이에 동일 내용 나왔네. 동일 내용 그러면 교차청약 떠올라야죠.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한 경우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533조 그대로 뺏겼죠. 3번 계약의 합의 나왔네. 합의 해제에 관해 청약에 대해 상대 뭘 붙였죠? 조건을 붙여 성락하게 되면 청약은 거절당했죠. 청약 효력을 잃는다. 정확하고 계약 불성립입니다. 4번 아까 봤던 판례네요. 다운표까지 나오죠. 청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성락도 본다. 너 혼자 보라 그랬죠. 아무런 효력이 없죠. 본다고 표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이에 구속된다. X네 구속되지 않는다. 너 혼자 봐라. 나는 안 본다. 성락의 자유가 있어요. 답이 4. 5번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 성락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이거 뭐죠? 의사실현이네요. 계약은 성락으로 인정되는 사실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532조 뺏겼습니다.
이와 같이 5번은 532조, 4번은 판례, 3번도 조문, 2번도 조문, 3번, 1번은 판례 이렇게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자, 계약 성립 다 나왔죠, 그죠? 청약과 승낙의 합치, 교차 청약, 의사실현 사실 가지고 낸 거예요. 다음에 442페이지 갑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틀릴 가능성이 크네요. 조문만 암기되면 풀리는데 조문이 아직 암기 안 되니까 아직 안 풀린다는 거야. 자, 7번 보세요. 442 찾았어요? 07번 문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에서 옳지 않은 것. 무슨 불능일 때죠? 원시적 불능일 때만 나옵니다. 1. 체결된 계약 내용이 나오네요.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이어야 한다. 정확해요. 2번. 손해배상 범위는 무슨 이익배상이죠? 실내이익 배상인데 뭘 넘으면 안 되죠? 이행이익 넘지 못하죠? 손해배상 범위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한 생겼을 이익액, 이행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3번. 과실 있는 당사자 갑은 상대방 을이 계약의 유효로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에 실내이익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확해요. 5번.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한다. 정확한데 답이 4번이야. 거꾸로 해서 잘 보세요. 손해액은 실내이익이 예외로 이행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내이익 한도로 한다. 이게 거꾸로 됐네. 보세요. 뭐가 한도가 돼요? 이행이익이 한도잖아요. 이행이익을 이게 한도입니다. 최대 한도가 이행이익이에요. 왜? 이행이익이 원래 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둘 중 낮은 걸 손해배상하라는 거. 왜? 무효니까, 계약이 무효니까 유효가 될 때보다 손해를 더 많이 배상해 주면 안 되죠. 만약에 실내이익이 3천이다. 이행이익이 5천이다. 얼마 배상하라는 거야? 3천을 배상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실내이익이 5천이고 이행이익이 3천이다. 그럼 얼마를 주라는 거죠? 3천을 주라는 거죠. 이걸 최대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3번이 거꾸로 됐는데 손해액은 실내이익이 예외로 이행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내이익이 5천이야. 이행이익이 3천이라면 뭘 최대 한도로 한다? 실내이익이 아니라 이행이익을 최대 한도로 한다. 이렇게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계약 체결상 과실이 나오면 실내이익과 이행이익 가지고 장난을 친다. 이런 걸 이제 머리에 그려야 돼. 여러분들이 딱 문제를 보면 뭐가 답이라는 게 자꾸 풀다 보면 나와요. 제 입에서 나오는 게 답이야. 시험장에 가면. 그렇게 풀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다 외울 필요가 없어. 답이 될 만한 걸 외우란 말이야. 답이 될 만한 걸. 처음에는 이제 큰 제목을 가야 돼.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어? 이제 계약의 종류, 쌍무, 편무, 유상, 무상. 그 다음에 계약 성립 방법이 세 가지죠. 뭐죠? 청약과 승낙의 합치, 교차 청약, 의사실현 사실.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했는데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일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실내이익 배상제도 배웠어요. 그 다음 남은 게 이제 계약이 유효할 때 계약의 효력 간단 말이야. 자, 계약 효력은 쌍무 계약 효력 두 가지 뭐뭐 있었죠? 동시행항변권하고 위험부담 요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상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요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계약의 효력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키는 방법, 계약의 해소시키는 방법, 소멸시키는 방법이 아까 했죠. 일시적 계약은 뭐죠? 해제. 계속적 계약은 뭐죠? 해지. 여기까지가 총론. 얼마나 쉬워, 총론. 여기서 5문제 나와요. 하루 만에 다 끝내죠. 5문제. 여기서 최소한 4문제를 맞춰야 돼. 자, 여기서 가장 어려운 데는 어디냐면 해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 자, 그럼 다음 443으로 갑니다. 공의 계약의 효력에서 자, 큰 2번. 계약의 효력에 대한 민법의 태도 3가지 나오죠. 계약을 크게 편무와 쌍무로 나누어 줄 거세요. 쌍무 계약의 공통적 혈액인 2개 뭐죠? 동시행항변권과 위험부담을 규정한다. 잘라주고.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있다. 그 3개를 배우러 갑니다. 다음 장 갑니다. 제2절 갑니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 이퀄 가세요. 자, 제가 동의어를 적어주면 빨리 동의어는 같이 외워줘야 됩니다. 얘는 채무의 이행 거절권입니다. 이행을 거절하는 권리, 이행의 거절권. 이행을 정당하게 거절하는 권리입니다. 자, 이행을 할 자가 이행을 거절하는 권리니까, 자, 이거는 이행지체가 성립 안 한다는 거죠. 이행지체, 면제, 뭐 저지 이런 말씀입니다. 이행지체가 면제된다. 이행지체가 저지된다. 뭐 불성립이다. 같은 말입니다. 면제, 저지, 불성립. 원래는 이행기에 이행을 안 하면요, 이행지체가 된단 말이야. 이건 정당한 거절권이 있으니까 이행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불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 536조 관련 조문 보세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 제1항 쌍무라고 돼 있어요? 편무라고 돼 있어요? 쌍무죠. 쌍무. 그러니까 조문을 읽을 때는 눈을 또록또록 써야 됩니다. 쌍무에 동글뱅이 치고 적으세요. 동태눈을 뜨지 말자라고 딱 적어놔요. 동태는 뜨면 뭐 쌍무인지 편무인지 안 보여요. 100번 읽어도 뭔 뜻인지 몰라. 쌍무, 쌍무, 쌍무입니다. 동태는 뜨지 말자. 그럼 생태눈을 뜨자. 이렇게. 쌍무계약의 당사자 1방은 상대방이 출근한다.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입니다.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심표.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의 이행 거절권입니다. 언제까지 거절한다고요? 상대방이 뭐 할 때까지야? 이행 제공할 때까지만 잠시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항변권입니다. 자,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않다는 건 반대 해석해야 돼요. 상대방의 채무는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자, 이것도 설명을 하고, 자, 조문 읽으러 갑니다. 자, 항상 이 총론은요, 계약 총론도 마찬가지고, 물권 총론도 마찬가지고, 총론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잘 머리에 그려야 됩니다. 자, 쌍무계약의 대표가 매매잖아요. 근데 계약법에서는 막 전부 매매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매매가 또 유상계약의 대표니까. 자, 갑이 1월 1일 날 1억에 팔았어요. 매매. 매도인, 매수인. 자, 쌍무계약이니까 한 개의 A 매매 계약에 의해서 매도인도 의무가 있고 매수인도 의무가 있는 게 무슨 계약이죠? 쌍무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2월 1일 날 이행기를 정했어요. 그럼 2월 1일 날 동시에 이행해야죠. 갑은 자, 이 재산권 이전해주고 쉽게 얘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고 어른 대금 1억을 지급하고 이게 동시 이행 관계다 그래요. 동시에 이행해야 될 관계에 있다. 쌍무계약의 특징입니다. 요걸 이제 권리로 얘기하면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같은 말은 이행 거절권이 있다. 자, 그럼 갑니다. 동시행 항변권 요건 첫째. 자, 을이 지금 동시행 항변권을 만약에 을이 주장한다. 둘 다 주장할 수 있어요. 쌍방 다. 을이 주장하려면 상대방은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하고 있어요. 변제기 2월 1일 도래했죠. 변제기. 변제기에 도래하면 상대방은 이행기에 도래했으니까 변제해줘야죠. 그럼 을은 뭐 가져와야 돼? 등기서류 가져와야죠. 이행 제공을 해야 됩니다. 등기서류 가져와서 등기하러 가자라고 제공해야 되는데 변제기에 도래했는 두 번째 이행 제공을 안 해요. 자기는 이행 제공하지 않고 등기서류 안 가져와요. 안 가져오고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해야죠. 3. 단순히 자기 하려는 하지 않고 단순히 돈 달라고 이행을 청구할 것. 요 세 가지 했을 때 이제 을이 기분 나쁘잖아요. 만약에 을이 자, 이 사람 등기 안 받고 잔금 줬어요. 그럼 잔금 주면 잔금 받아가지고 갑이 병한테 팔아먹고 이쪽으로 등기 넘어가면 얘는 낙동강 오리알 되죠? 그죠? 소유권 이전도 못 받고 돈만 뺏겼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자, 손해 안 보려면 무슨 소리냐? 너 등기서류 안 가져왔으니까 등기서류 가져올 때까지 제공할 때까지 나는 이행을 못하겠다. 거절권을 행사하는 거죠. 2월 1일 날 이행을 거절해도 3일, 4일, 5일, 6일이 가도 이행 지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항변권 같은 말입니다. 너가 등기서류를 가져오면 나도 동시에 하겠다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자, 요건 갑니다. 다 정리했는데. 자, 1의로 가볼까요? 맨 위에 1. 쌍무계약상 채무의 동시행입니다. 자,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 갑과 을은 상대방에 대해서 그의 채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이행을 청하고 있다 잘라주고, 그러나 상대방은 반대급부를 받기 전까지 자기의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이행거절권을 동시이행항변권이라 그럽니다. 자, 오른쪽이 성립요건으로 갑니다. 자, 먼저 1번에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가 존재할 것, 이게 바로 쌍무계약이 존재할 것, 이런 말입니다. 양쪽 다 대가적 쌍무 채무가 존재해야 됩니다. 둘 다 쌍무 채무가 존재할 것, 그 정도 기억하고, 그 동그라미 2번은 기억해야 돼. 동그라미 2번. 자,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자, 책임 있는 사유란 말이 나오면 고의나 과실을 의미합니다. 무조건 책임이란 글자가 나오면 고의 또는 과실로 바꿀 줄 알아야 돼. 손해배상 책임 그러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 진다는 거야. 고의나 과실로 이유로 이행불능, 후발적 불능된 때는 그 채무는 손해배상 채무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동시행항변권이 계속 존속을 한다. 요거는 많이 출제하는 판례예요. 자, 요런 얘기입니다. 자, 채무가 바뀌더라도 동일성만 있다면 항변권은 존속해요. 갑이 1월 1일 날 가옥을 1억에 이제 매매 계약했고요. 자, 2월 1일 날 갑은 소유권 이전해주고 을은 대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동시에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갑이 이행기가 되기 전에 1월 15일 날 이 가옥을 갑이 휘발유 사업에 불질러 버렸어요. 고의나 과실로 화재로 불을 질렀습니다. 그럼 이제 가옥이 이제 후발적 불능됐죠. 그럼 원래 가옥을 이전해 줄 채무가 이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요. 이행불능 손해배상 채무로 바뀝니다. 갑은 손해배상해 줄 채무, 을은 대금 지급 채무가 계속 동시행관계가 존속합니다. 원래 채무가 돈으로 바뀌었을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그래요. 건물이 돈으로 바뀌었을 뿐이니까 이 손해배상 채무와 상대방의 채무는 동시행관계가 존속한다. 다음 2번입니다. 상대방의 채무는 이거 있어야죠. 변제기에 도래하고 있어야죠. 변제기 같은 말, 이행기.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 자, 선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는 동시행항변권이 인정 안 됩니다. 먼저 이행할 의무자는 먼저 이행해야지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그 2번이 예외입니다. 예외.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상대방 이퀄 후이행 의무자의 채무가 이행기에 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밑에 판례학습 요겁니다. 자, 원칙은 선이행 의무자는 먼저 이행해야 돼요. 동시행항변권이 없는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자, 갑니다. 자, 을이 이 가옥의 매매 계약에서 2월 1일 날 중도금을 먼저 주기로 했어요. 중도금 지급 채무